안녕하세요. 이번에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맡게 된 교과과 20학번 홍조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글을 읽는 방법, 이제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네, 이제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를 읽어보면 이제 독해의 기본 원리, 정의와 예시, 접속사, 이제 속독 맛보기 이렇게 구성해봤습니다. 네, 먼저 독해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설명 들어볼 건데요. 이제 독해라는 것은 사실상 정보를 뽑아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글을 읽을 때 이제 단순히 텍스트에 있는 그런 글들을 이제 흘려가면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장 안에 있는 정보들을 이제 뽑아내면서 이제 정보들을 뽑아내다 보면 이제 한 문단에 대해서 다 읽게 될 건데요. 그 문단 안에는 한 가지 주제가 들어있어요.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정보들을 이런 것들을 이제 조합해 보면서 아, 이 문단에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과정을 말하거든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비유해보자면 주제가 요리라면 정보들은 재료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빅맥을 예시로 들어볼까요? 참깨빵 에 순쇠고기 패티 2장, 특별한 소스, 양상추, 치즈피크, 양파까지라는 이제 그런 재료들을 들었을 때, 아, 이거 빅맥이구나 알 수 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글을 읽는데 이렇게 주제에 도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리고 한 문장 안에는 무조건 한 가지 정보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문법 시간에 배운 이제 암기 문장, 아는 문장 형식처럼 막상 그 문장만 봤을 때는 한 가지 정보만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 문장 안에는 여러 개의 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저희들이 이제 머릿속에 넣어둔 다음에 이제 문장 하나를 읽을 때, 아, 이 문장에는 여러 정보들이 내포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읽어야지 정보를 뽑아내는 데 있어서 이제 조금 더 쉽게 뽑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말한 것들을 한번 이제 이런 문장들을 통해서 이렇게 예시 들어가면 다시 한번 설명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일 쉬운 문장부터 볼까요? 철수는 아는 것도 없이 잘난 척해 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걸 읽었을 때 저희가 평소대로 읽는다면 그냥 제가 말한 그대로 그 문장 그대로 이제 머릿속에 넣으려고 할 건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읽을 것 같아요. 이제 이 문장을 읽고 나서 그 정보를 뽑아내는 거죠. 첫 번째로는 이제 철수가 아는 것도 없다라는 그런 정보랑 그리고 철수는 잘난 척을 한다는 이런 정보. 그냥 단순히 문장만 읽었을 때는 그냥 아는 것도 없이 잘난 척을 해 이렇게 그냥 끝나겠지만 이런 정보들을 나누어서 이제 보다 보면 이제 조금 더 이 문장에 대해서 깊게 들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장에는 단순히 이 정보들의 나열만 돼 있지만 이게 더 나아가서 이제 이렇게 읽으면서 뽑아낸 정보들을 토대로 이제 또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데요. 이 문장으로 해볼까요? 영희는 철수가 떠나자마자 울었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 아까 이제 제가 했던 과정처럼 이제 첫 번째로는 철수가 떠났다는 정보를 뽑아낼 수 있고 그리고 영희가 울었다라는 정보를 뽑아낼 수 있어요. 이 두 정보를 이제 조합해 봤을 때 한 번 더 문장 읽어보면 영희는 철수가 떠나자마자라는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관계를 딱 보고 느껴지는 인과관계다라고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철수가 이제 떠나자마자 울었다라는 그런 정보들을 토대로 봤을 때 이제 영희는 철수가 떠나서 슬프다라는 정보까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문장, 이 문장은 사실상 이제 좀 심화 버전으로 넣어봤는데요. 이제 사실상 글이 있는데 여기까지 대부분의 문장은 이제 좀 쉽게 적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이제 문장을 만드는 경우는 없지만 이제 이 정도까지 읽을 수 있으면 베스트다라고 이제 소개 드려볼까 하는데요. 한번 읽어보자면 이제 지금은 우리가 학교에 가기엔 이르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막상 이 문장만 봤을 때는 이제 학교에 가기엔 이르다라는 그런 정보 하나만 이제 나온다고 생각하실 경우가 많을 건데 이걸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제 지금 현재는 학교 갈 시간이나 시기가 아니라는 거지 이제 미래는 결국에는 우리가 학교 갈 예정이라는 그런 정보까지 이제 조금만 신경 써서 보시면 이런 정보까지 뽑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의와 예시인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을 읽는다고 쳤을 때 이제 글의 처음 부분을 인제 중점으로 이제 신경 써서 읽는데요. 이제 글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면 이제 그 글 안에서 그에 대한 정의와 예시에서 대부분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정의와 예시는 대부분 이제 글의 처음 부분에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처음 부분을 읽는 이제 신경 써서 읽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뒤에는 인제 정의와 예시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하는데 사실상 처음 부분에서 이런 글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런 거를 인제 꽉 잡고 가면 아무래도 반복되는 내용을 통해서 인제 뭐 거기다 디테일한 내용 이런 것들도 인제 추가될 텐데 그런 것들을 인제 더 알아가면서 이제 이해하는 데 편하겠죠? 네. 다음 접속사입니다. 네, 접속사는 이제 글을 읽는 데 있어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 준다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접속사가 인제 문법상으로 기능으로는 뭐 순정, 역적, 뭐 나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이제 글을 읽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 기능만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문장과 문장 사이에 인제 접속사가 나오면 이제 그게 나오는 단어를 토대로 '아 이거 순접이네. 역접이네.'라고 인제 이렇게 머릿속에 넣을 건데요. 이제 순접이라는 거는 인제 앞에 문장에 이제 A의 내용이 나오고 이제 순접 접속사가 나왔다면 이제 다음 내용도 이제 A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할 거라는 그렇게 유출할 수 있어요. 그게 인제 그 관련된 접속사에 대해서 말해 보자면 뭐 그리고 게다가 즉 예를 들어 그중 왜냐면 이런 종류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인제 역접에 대해서 말해 보자면 역접 접속사라고 그냥 이렇게 말할게요. 이제 역접 접속사가 A에 대해 그러니까 A 문장에서 이제 앞에 문장에서 A에 대한 내용을 인제 설명하고 있다가 역접 접속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인제 그 뒤에는 A의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을 인제 말할 것이다라는 인제 그런 내용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 읽어 보면 뭐 그러나, 그런데, 하지만, 오히려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접속사가 나오면 '아 역접이구나.' 하면서 앞에 있는 내용 A 앞에 문장에서 A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던 거는 결국에는 인제 뭐 뒤 문장에서 인제 B에 대한 내용을 에 대해 설명할 거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A에 대한 내용은 B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왔구나 하면서 인제 생략해서 읽으셔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거는 인제 참조만 하시라고 일단 넣어 봤는데 그런데라는 인제 접속사는 이제 구조상으로는 이제 역접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상 이제 순접의 기능을 할 때도 있어요. 이게 드물긴 하지만 이런 게 있다. 이제 그런데라는 인제 접속사가 나오면 무조건 역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뒤의 내용을 인제 조금 더 유심하게 읽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속독 맛보기인데요. 저는 탑다운 방식을 통해서 인제 어느 정도 글을 읽는 데 익숙해지신 분들이나 이제 각각의 방식 나만의 방식들 이런 것들이 인제 체화가 되셨을 때 한번 이렇게 읽어 보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탑다운 방식은 이제 문장의 핵심 정보만 추려서 글을 읽는 방식이거든요. 이제 여기 다시 한번 말하듯이 속독이라는 거는 정확하고 빠르게 읽는 것이지 빠르게만 읽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 인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인제 그 탑다운 방식 중에 이제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제 글을 읽는데요. 첫 번째 생략이에요. 이제 문장 안에서 중요하지 않은 정보들을 이제 사실상 배제하면서 읽는 거죠. 이제 이렇게 예시를 들어 봤는데 "잘생긴 철수랑 예쁜 영희가 서로 사귀고 있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런 이 문장 읽었을 때 저는 이제 사실상 철수랑 영희가 사귀었다는 사실관계가 중요하지 뭐 철수가 뭐 어떻니, 영희가 어떻니 이런 정보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과감히 배제하고 이런 정보들을 이제 머릿속에 넣고 다음으로 이제 글로 읽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치환인데요. 이제 치환이라는 거는 이제 나열되어 있는 정보들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서 한 범주로 묶어서 읽는 거예요. 이제 글을 글이 길어지다 보면 거기에 비례해서 정보량도 많아지는데 이제 머릿속에서 인제 이렇게 정리하면서 계속 글도 동시에 읽으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제 머릿속에서 이런 똑같은 뭐 속성이나 똑같은 뭐 특성을 가진 그런 것들을 하나 그룹화해 가지고 인제 치환해 가지고 인제 글을 읽으면서 인제 이렇게 딱딱딱딱 머릿속에 정리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예시를 들어 보면
사자랑 호랑이는 고기를 먹고 토끼랑 소는 풀을 먹고 산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정보가 4개잖아요. 사자 고기 먹고 호랑이 고기 먹고 토끼 풀 먹고 소 풀 먹고 라는 정보가 4개 나오는데, 이렇게 치환, 치환해서 이제 이렇게 읽게 되면 사실상 머릿속에서 처리해야 되는 정보량이 반으로 줄어들어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저는 이렇게 읽는다고 했죠. A는 고기를 먹고 B는 풀을 먹는다. 이제 A는 사실상 뭐 육식 동물 이렇게 지원할 수도 있겠고, B 같은 경우에는 초식 동물 이렇게 지원할 수도 있겠죠. 마지막 예시는 이제 제가 이렇게 탑다운 방식을 모두 적용해 본 그런 예시들을 한번 적어봤는데요. 이제 영희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한다. 하지만 자신밖에 모르고 예의가 없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접속사 얘기할 때 역접 얘기해드렸죠. 이제 앞에 문장은 사실상 뒤 문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그런 문장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배제해서 읽어도 된다. 그리고 이제 범주, 치환해서 같은 속성을 가진 그 정보들끼리는 이제 같이 묶어서 치환해서 읽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영희는 B다라는 그런 정보들을 머릿속에 놓고 다음 이제 글을 읽으면서 이제 머릿속에서 처리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속독하는 데 있어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빠르게 읽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문단이죠. 아까 제가 이제 말해드렸던 모든 것들을 적용해보는 시간, 제가 글을 어떻게 읽는지 한번 보여드리면서 한번 적용해볼까 하는데요. 이제 제가 처음에 뭔 얘기를 했었죠? 이제 글을 읽는 데 있어서 독해라는 거는 이제 정보를 뽑아내는 과정이다. 근데 한 문단 안에는 한 가지 주제에서 얘기하고 있다. 근데 그 주제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여러 정보들의 조합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뭐 짜잔한 그런 팁들 같은 경우도 얘기 드렸는데, 이제 접속사를 통해서 앞 문장이랑 뒤에 문장이랑 뭐 연결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내용을 할 것인지, 그리고 처음에 이제 정의와 예시에 대한 부분이 나올 건데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읽으면 이제 그 뒤에 나올 내용들은 결국 반복되는데, 이런 데 있어서 훨씬 틀을 잡고 이제 편하게 읽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목적 지향적인 것인가? 자기 몸통보다 더 큰 나뭇가지나 잎사귀를 허둥대며 운반하는 개미들은 분명히 목적을 가진 듯이 보인다. 그런데 가을에 지는 낙엽이나 한밤중에 쏟아지는 우박도 목적을 가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자연물이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을 타고나며 외적 원인이 아니라 내재적 본성에 따라 운동을 한다는 목적론을 제시한다. 그는 자연물이 단순히 목적을 갖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실현하는 능력도 타고나며 그 목적은 방해받지 않는 한 반드시 실현될 것이고, 그 본성적 목적의 실현은 운동 주체에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자신의 견해를 자연은 헛된 일을 하지 않는다는 말로 요약한다. 이렇게 읽어봤는데요. 앞에 엄청 처리해야 될 정보량이 많죠. 이거는 이제 사실상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그런 물음들에 대해서 대답해 가면서 이제 나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라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자연에서 발생한 모든 일이랑 목적 지향적인 것인가? 그런 것의 정의에 대해서 저는 이제 좀 주목했어요. 이제 요 글에서 나오는 건 자연에서 발생한 모든 일은 이제 개미들이 하는 일이랑, 그리고 뭐 가을에 지는 낙엽, 한밤중에 쏟아지는 우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목적 지향적인 것이다 라는 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물음이, 여기서는 이제 자세하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진 않지만, 이런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이 목적 지향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더 거기에 이제 관련된 정보들을 주는데요. 이제 자연에서 발생한 모든 일 목적 지향적인 것이고, 이제 그 정의 예시 부분 뒤에 이제 더 추가로 더 내용이 나오는데, 목적을 실현하는 능력도 타고나면서 이제 그 목적은 방해받지 않는 한 실현되고, 이제 그 본성적 목적의 실현, 이런 목적 지향적인 그런 일들은 이제 항상 뭐 개미들이나 뭐
가을에 지는 낙엽이나 한밤중에 쏟아지는 우박 이런 것들에 대해 이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이제 합니다. 사실상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은 이제 목적론적 세계관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요약해 봤었는데 자연물은 이제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옮겨서 좋은 결과를 야기하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자연은 헛되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인제 제가 말했던 이런 방식들 한 번씩 인제 글 읽을 때마다 적용해 보면서 글 읽을 때 쪼끔 쉽게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